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명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나흘 연속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처럼 경제 충격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기업을 휘청이게 하고 이 충격은 노동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풀이 죽은 기업들이 힘을 내서 고용과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경기와 관련된 지표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경기 BSI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좋아지고는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이게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건데요. 예. BSI 이제 7월 전망치 지수가 이제 73.7을 기록을 해서 4월 59까지 떨어졌던 이제 지수가 점차 이제 약간씩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준선 100 보다는 큰 폭의 이제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보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더 많다는 얘기고, 이와 같이 이제 100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한번 지금 한 6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실적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치 같은 경우 6월에 지금 74.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보면 22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오히려 좀 악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 수출 뭐 이런 항목별로 보더라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재고는 오히려 이렇게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고 지수는 좀 올라가는 형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신규 채용을 계속해서 줄이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박탈감도 문제인 데다가 이게 기존에 취업이 된 경우도 뭐 결코 안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고용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기 공채보다는 상시 채용이 더 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채용하던 이제 공채를 없애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채용 체제로 이제 바꾸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잡기가 더 어려워졌고, 또 일자리를 잡은데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2분기 고용 실적 BSI를 보면 평균 80.6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예.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지금 17포인트나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80년 이제 실제 이런 BSI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은 기업이 살아나야지만 이제 고용이 개선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유행도 걱정이 되고 있는 판에 국내에 보면 지금 거의 기업을 옥죄는 이런 이제 상법 개정안들이 이제 마냥 대기를 지금 조만간 이제 통과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기업이 살아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도 좀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고용시장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 5월에 사업체 종사자가 30만 명 넘게 줄었다는 식의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조업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사업체 종사자 수를 이제 2009년부터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 3월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3개월 연속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제 등교가 이제 재개되면서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씩 그 감소폭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여전히 감소는 하고 있네요. 예, 감소폭이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은 계속해서 3개월 연속 저기 화면에 보시듯이 계속해서 감소를 해서 6월달에 6만 9천 명이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도 5만 명이나 더 감소한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제조업이 계속해서 안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서는 마땅히 할 대응 방법들이 이제 인력 감축 이런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법인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검토나 뭐 국회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관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의 뭐 고용 개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35%에서 21%로 지금 낮췄고 일본도 39% 지금 23%까지 낮춘 상황이고요. 영국도 지금 19%까지 지금 매년 좀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이라는 건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보니까 법인세율 격차가 있으면 저세율 국가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유치하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8%일 때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주변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 아일랜드 이런 데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기 시작을 한 건데 법인세를 지금 19%까지 낮추니까 이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까지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이 개선이 되고 지금 미국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2배나 넘지만 성장률은 우리보다 더 높은 성장을 좀 달성을 했거든요. 2019년에. 네. 이런 것이 이제 법인세 인하하고 이제 그렇게 무관하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이렇게 자꾸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법인세를 강화하면 부자들이 내고 그래서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연이 되고 있는데요.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게 아니고 주주가 내는 거거든요. 예. 자동차세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주가 내듯이. 근데 그 주주에는 소액 주주도 있고 대주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소액 주주가 많이 부담을 하는 거고 또 법인세 인상으로 해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임금도 삭감이 되고 고용이 줄면 사실은 또 노동자들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도 안 되고 일자리만 줄어들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추세에 맞게 과감하게 법인세를 좀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건 뭐 비용이 감소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를 줄인다는 얘기는 세수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추경을 뭐 사상 초유의 3차 추경까지 해서 재원이 안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까지 줄이면 정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재정 건전성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예, 이제 법인세 세율을 이제 높이면 우리가 이제 세수가 더 거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법인 세수는 세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그 내느냐가 중요하고 그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법인세가 높아서 그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고 또 영업이익이 확 줄어든다면 세율을 높여도 법인세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도 사실 법인세를 우리보다 훨씬 낮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이 이제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될 예정인데 한 해 3번 추경이 편성되는 것도 72년 만에 처음이고 규모 면에서도 35억 3천억으로 지금은 역대 최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국채를 지금 23조 8천억 원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아직도 이제 1, 2차 추경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3차를 추경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급조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거를 좀 엄격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나마 이제 나라 살림 지킴이 역할을 좀 톡톡히 한 게 다행스럽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도 거의 다 이제 재탕인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55만 개 같은 경우에도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재정 추경을 편성을 해서 쓰게 되면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채무만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3차 추경을 편성을 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채무가 43.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입 기반도 상당히 약해서 세수 실적도 상당히 낮은 상황을 고려를 하면 45%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라면 추경을 좀 고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우려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국가 채무에 포함은 안 되는데 사실상 국가의 부채라고 봐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기업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공기업 부채를 이제 보고하는 리포트하는 국가가 7개 국가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GDP 대비 21%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16%는 이제 그 다음인데 일본을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10% 이하거든요. 네. 영국의 같은 경우는 1.3%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대처 수상 때 공기업을 전폭적으로 이제 민영화를 함으로써 이제 거의 이제 공기업 부채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 부채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상당히 공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공기업이 국책 사업을 대신하면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탈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업 부채가 사실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이제 부실화가 된다면 사실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공기업 부채도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가 63%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나 군인 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적자가 나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3, 4조씩 매년 이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충당 부채도 포함을 시키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6%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40% 이게 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되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8월에 새로운 재정 준칙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순채무 비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 비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가 10%대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예, 순채무 비율이라는 건 총 이제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이제 금융 자산을 빼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건전성 지표로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보면 자산이 많기 때문에 순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적자를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40년 중반대 2040년 중반이 가면 거의 기금이 고갈되고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순부채로 하는 거는 이제 적당치가 않은데요. 이게 이제 왜 정부가 이 순채무를 갖고 이제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삼겠다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사실 기대한 거와 통계가 다르게 나오면 통계청장을 갈아버리고 그다음에 기준을 갈아서 이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책의 오류를 이제 가리려 하는 이런 것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계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정부가 재정을 이제 대폭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국민들 비판이 이제 나오니까 또 순채무라는 이런 이제 통계를 갖고 아무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